이 기호들만 봐도 벌써 머리가 아파지십니까? 사실 저도 학창시절 수학과는 아름다운 인을 맺지 못했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자, 자신감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 선조들은 수학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왠지 루트, 탄젠트, 미적분이라는 수학하고는 인연이 멀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건 뭘까요? 왜 나뭇가지들이 생겨나실 겁니다. 바로 조선시대에 풀었던 십차 방정식입니다. 아니, 조선시대 방정식을 풀었다고? 그것도 십차 방정식을? 믿기 힘드신가요? 조선 숙종대의 관리였던 홍정화는 이런 고차 방정식을 자유자재로 풀었다고 합니다. 과연 홍정화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현대 수학의 한 분야인 조합론에 관련된 책인데요. 한번 볼까요? 조합론의 시작은 적어도 300년 전 최석정의 구수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석정은 숙종시대 영의정을 지냈던 분입니다. 현대수학의 맨 처음에 조선의 영의정이라.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수학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수학이니까 조금 긴장되긴 하네요. 세계의 시간축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비행기들로 활주로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한 주에 우리나라 공항을 이착륙하는 비행기는 국제선 4,300여 회, 국내선 1,800여 회로 총 6,100회를 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51대의 비행기가 우리의 영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최근 일명 저가 항공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만 하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유류대로, 유류대는 항공 운임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유류대는 하늘 비행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항공사가 새로운 노선을 취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항은 기장, 부기장이 책임지죠.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질까? 새로운 노선은 콜롬보와 테헤란,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이 세 개의 노선에 김, 이, 박이라는 세 명의 기장과 A, B, C라는 부기장의 조합으로 시험 비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노선에 기장 1명에 부기장 3명의 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김 기장과 부기장 ABC가 한 번씩 말입니다. 기장이 3명이니까 한 지역에 9번을 비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김 기장은 한 지역을 3번이나 가게 되는군요. 노선이 3곳이니까 전체 27번의 비행이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이 시험 비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봅시다. 이 표처럼 하면 기장, 부기장 모두 3지역을 한 번씩만 비행했고
기장, 부기장의 모든 쌍도 성립합니다. 참 효율적이죠. 이 조합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부기장의 경우를 보면 ABC를 가로, 세로로 중복되지 않게 배열한 것입니다. 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좀 더 알기 쉽게 숫자로 나타내보죠. 이런 형태로 사각형의 숫자를 배열하는 것을 방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진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은 수천 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수로 범람하던 낙수의 치수 공사 중 호련히 등장한 한 마리의 거북이. 거북이의 등장과 함께 범람은 멈췄습니다. 거북이 등에는 하나부터 9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숫자를 가로로 더해도 세로로 더해도 대각선으로 더해도 모두 15라는 일정한 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옛사람들은 이러한 배열이 수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르네상스기의 판화 작품인 멜랑콜리아, 우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울함을 치료하는 부적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방진입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34로 일정한 4차 마방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닿기 위해 100년이 넘게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공간으로 기획된 성가족 성당. 여기에도 마방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통하는 비밀 코드일까요? 수천 년 전의 전설에서 시작해 르네상스기와 유럽을 거쳐 조선시대에도 마방진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수학 기호들과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다양한 숫자들의 배열입니다. 이것은 1부터 20까지의 수를 한 번씩만 써서 그 수들이 만든 각 사각형의 합이 모두 42가 되는 마방진입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수는 자신을 나타냅니다. (1부터 30까지의) 수를 9개의 육각형에 중복되지 않게 배열해서 각 육각형의 합이 93이 되는 마방진. 신기하죠? 거북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일명 지수 귀문도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책, 구슬학의 저자는 최석정. 최석정은 병자호란 때의 재상 최명길의 손자로 숙종시대 소론을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학자입니다. 그는 왕인 숙종의 뜻을 거스르고 장희빈의 처형에 반대해 귀양을 가기도 했지만 바로 정치 무대에 복귀해 영의정에 오릅니다. 영의정을 무려 8번이나 한 인물입니다.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던 최석정은 주역을 기초로 수를 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수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치고자 했던 최석정. 최석정이 만든 또 하나의 방진, 가로, 세로 9줄의 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방진입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495주. 그런데 이 표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각 줄의 앞자리 수를 볼까요? 1부터 9를 한 번씩만 사용한 것입니다. 세로줄도 1부터 9를 한 번씩만 사용했습니다. 모든 줄이 동일한 법칙을 따랐습니다. 즉, 이 표는 5와 1, 4와 3이라는 두 수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최석정은 무슨 의미로 이 표를 만든 것일까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신호들이 어딘가로 들어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속시키는 기술이 중요하죠. 이 반도체 기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처음으로 발견한 인물이 바로 조선의 최석정입니다.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조선시대에 9개의 야구팀이 있었다고 합시다. 1팀 양반팀, 두 번째 팀 여성팀, 4번 팀 농민팀, 그리고 9번 팀 왕팀까지. 각 팀은 1번 1루수부터 9번 투수까지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비선수는 없습니다. 이 팀의 선수들을 섞고 완전히 새로운 팀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팀의 조건은 출신 팀과 포지션이 모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최석정의 9 곱하기 9 방진입니다. 각 팀과 포지션의 새로운 조합이 바로 이 표의 정체죠. 앞의 숫자는 출신팀을 표시하고 뒤의 숫자는 포지션을 표시합니다. 이 표로 인해 최석정은 조합론의 역사 첫 장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 표가 어떻게 현대 수학과 연결되고 또 현대 첨단 기술의 기초가 되었을까요? 인간의 인식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고민했던 철학자 칸트. 그가 평생을 지낸 곳이 이곳 케니히스베르크입니다. 인간 인식의 문제와 함께 그를 괴롭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칸트가 매일 산책하던 이 도시의 강에는 7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다리를 한 번씩만 지나서 모든 다리를 건널 수 있는가? 칸트뿐만이 아니라 케니히스베르크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해본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시도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홀수개의 다리는 중복되지 않고 한 번에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은 수학자 오일러입니다. 수학뿐 아니라 물리학, 천문학 등 18세기 과학계의 중심에 있던 오일러. 오일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에 재미있는 문제가 담긴 논문 하나를 제출합니다. 바로 36장교 문제입니다. 6개의 서로 다른 부대에 6개의 서로 다른 계급이 있습니다. 이들 총 36명을 새롭게 배치하는데 출신 부대와 계급을 모두 다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방패는 계급을 나타냅니다. 6개의 계급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일러가 제기한 걸까요? 먼저 단순화시켜서 3개의 부대와 3명의 장교로 알아봅시다. 부대도 겹치지 않고 계급도 겹치지 않습니다. 이 표에서 계급을 숫자로 표시하면 앞에서 나왔던 항공사의 효율적인 시험 비행표와 일치합니다. 각 행이나 열에 숫자가 딱 한 번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파벳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오일러는 이것을 라틴 문자를 써서 만들어서 라틴 방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을 겹친 것을 직교한다고 해서 직교 라틴 방진이라고 하죠. 단어가 너무 어렵죠? 내용은 단순합니다. 3개의 부대와 3명의 장교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과연 6개의 부대와 6명의 장교 경우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시간만 조금 들이면 누구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노력해도 안 되는군요. 만약 성공한다면 수학사를 새로 써야 하는 대단한 발견이 될 겁니다. 오일러는 6차 직교 라틴 방진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추측을 내놓습니다. 6차 그리고 10차 직교 라틴 방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오일러는 처음으로 직교 라틴 방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분야의 효시로 인정받습니다. 오일러보다 2세대 이상을 앞서 살았던 조선의 최석정. 그는 오랜 관직에서 물러난 후 본격적으로 수의 비밀을 밝히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구구모수 변궁 양도. 즉 9 곱하기 9 방진입니다.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조선시대 왕과 무관, 농민과 여성. 그리고 왕비팀까지 9개의 야구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 팀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팀에 번호를 붙여준 것처럼 포지션에도 번호를 매겼습니다. 1번 1루수로부터 5번은 유격수, 9번은 투수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각 팀의 안방마님 역할을 하는 포수는 8번입니다. 자,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 볼까요?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아깝지만 파울이네요. 스윙! 이런 커브인가요? 홈런입니다. 홈런! 올스타 전후 조선 최대의 선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최강, 왕팀의 선수들이 겹치지 않게 배치됩니다. 이어서 각 팀의 5번을 역시 겹치지 않게 배치합니다. 이 새로운 배치의 조건은 출신팀과 포지션이 모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궁팀도 차례로 배치됩니다. 상궁팀의 라이벌 왕비팀도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양반팀. 1위를 노렸던 농민팀. 여성팀도 새로 배치됩니다.
무관과 포졸. 대강팀이 빈자리를 채워 9개의 완전히 다른 야구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출신팀과 포지션이 전혀 겹치지 않죠? 새로 만들어진 팀의 출신팀과 포지션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바로 최석정의 9×9 방진입니다. 이 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And for this problem, there are very beautiful history. It's where Choi appears some bomb when it was discovered. It's in this book, in second edition of this book, when the Choi work was finally mentioned. 조합론에 대한 백과사전식 편람. 오일러의 앞에 최석정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It was 70 years. Article of earlier appears 67 years after appearance of the. So they're just different generation, even more than generation. 라틴 방진의 시작점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최석정이 만든 표는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왕 3명과 무관 3명, 여성 3명의 타자, 투수, 포수가 가로열과 세로행에 하나도 겹치지 않고 배열되어 있죠. 바로 앞에서 봤던 직교 라틴 방진입니다. 이제 최석정 방진이라고 부를까요? 최석정은 같은 방법으로 10차도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최석정이 만들지 못했고 오일러는 만들지 못할 거라 추측했던 10차 직교 라틴 방진은 170여 년이 지나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뉴욕타임즈 1면에 실린 기사. 177년이 지난 수학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10차 직교 라틴 방진을 현대 수학자들이 마침내 만들어냈습니다. 10차는 없을 거라는 오일러의 추측이 결국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직교 라틴 방진 혹은 최석정 방진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됩니다.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농학자인 피셔는 직교 라틴 방진을 이용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조사합니다. 4종류의 작물과 토양에 있을 때 어떤 토양에 어떤 작물이 적합한지를 실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만든 겁니다. 고문원 전시회를 했는데 첫 번째 아이템이 최석정의 구슬약이었어요. 최석정 방진은 현대의 첨단 기술에도 사용됩니다. 정렬로 디코딩을 해가지고 주고 받습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중간에 오류가 나는 것을 찾고 수정하는 것이 오류 정정 부호입니다. 그런 오류정정부를 설계하고 얼마나 그 오류정정부의 성능이 좋으냐 이런 거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그 지난 60년간 연구를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 이제 이 직교 라틴 방진이 이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반도체 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들어오는 신호를 빼놓지 않고 수신하고 칩을 거쳐 나가는 신호를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직결합팀 방진의 원리를 응용하면 신호들을 같은 곳으로 불필요하게 여러 번 보낼 필요 없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섞어 목적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2013년) 최석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최석정의 뜻이 300여 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독특한 생각이 무한한 가능성과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300년 전 조선의 수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 오늘날 첨단 기술과 접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실생활에도 수학이 쓰여졌을까요? 조선시대 수학제 9일집입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 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갑, 을, 병, 정, 무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의 난이도와 일한 시간에 따라서 정은 무보다 3냥을 더 받아야 하고 병은 정보다 5냥, 을은 병보다 6냥, 갑은 을보다 8냥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총 임금은 72냥입니다. 자, 각각 얼마씩 받아야 할까요? 굉장히 실용적인 문제네요. 여러분도 바로 풀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덧셈과 곱셈만으로 풀 수 있습니다. 답은 무가 5냥, 정이 8냥, 병이 13냥, 을이 19냥, 갑이 27냥을 받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단순 계산부터 복잡한 세금 계산까지 담당하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학관리들이죠. 앞에서 나온 제 9일집의 저자 홍종화도 그 중에 한 분인데요. 홍종화는 산가지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십차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 문제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십차 방정식입니다. 현대 수학자들은 여기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산가지로 표현된 것을 지금 표기법으로 다시 써봅시다. 아이고, 아주 복잡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수학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 꽃을 피웠을까요? 풍류를 즐겼던 신라 선조들이 술자리에서 사용한 14면체 주사위 주령구. 정사각형과 육각형 면에는 각종 재미있는 벌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칙은 똑같은 확률이 나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사각형과 육각형 두 도형의 넓이는 거의 같아 모든 면이 나올 확률이 같습니다. 주령구 제작에는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시대 유물 발굴 작업이 한창인 이곳에서는 6, 7세기경에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유물 중 특히 시선을 끌었던 것은 길이 30.1cm, 너비 5.5cm, 두께 1.4cm, 칼 모양의 나무로 된 문서, 즉 목간입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촬영을 해보면 선명히 드러나는 숫자들. 바로 구구단입니다. 1500여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구구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조선 수군이 왜군을 쫓기고 있었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기록되는 한산도 대첩의 시작이었습니다. 쫓기던 조선 수군이 어느 지점에 이르자 명령을 내립니다. 함선을 돌려라! 섬 뒤에 숨어있던 조선의 함대가 일시에 모습을 드러내고 하계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일제히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반포라! 타격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리 측량입니다. 화포와 적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화포 공격의 정확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이때 수학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 수학책 9일집에는 거리 측량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망해도술은 바다에서 섬을 바라보면서 거리와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바다에 섬이 있는데 그 높이와 거리를 모른다. 4장의 편말을 세우고 70장을 떨어져 4자의 짧은 편말을 세워 바라보니 2개의 편말의 끝과 섬 봉우리 끝이 직선으로 보였다. 같은 방식으로 더 멀리 떨어져서 편말을 세운다. 이는 직각 삼각형의 닮은꼴을 이용해서 거리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망해도술에서 본 것처럼 한산도 주변 지형을 파악한 후 상황에 따른 거리를 측정해 놓습니다. 적선이 준비된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화포 공격을 감행합니다. 각종 화포가 가진 사정거리와 아군배와 적선과의 거리를 측정한 후 공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수학은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망해도술이 실려있는 조선의 수학책 9일집. 총 9권의 수많은 문제로 구성된 수학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홍정하입니다. 일본의 한 고문서 보관소에서 홍정화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수학고시, 즉 산학과 합격자 명단과 인사기록을 담은 책. 1600여 명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홍정화는 22살의 나이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정화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산학자 집안 출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와 외조부 모두 산학자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문적인 산학관리가 있었고 이는 시험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일종의 수학고시인 셈이죠. 홍정화는 1706년 수학고시에 합격한 후 정구품, 훈도를 거쳐 종육품의 산학 교수가 됩니다. 당시 산학자들이 계산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산가지라는 나뭇가지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막대로
일정한 방법으로 늘어놓아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당시 산악자와 같은 중인들은 경복궁역 인왕산 자락 서천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생활했습니다. 수성동 계곡에 놓인 기린교. 흐르는 물소리와 나뭇잎 소리와 함께 산악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당시 산악자들은 대를 이어 같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장차 산악자들의 길을 걷게 될 아이들이 산악교육을 받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조선시대 산악 수업 한번 볼까요? 1, 2, 3.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산가지로 숫자를 표현하는 법입니다. 세로로 막대를 놓으며 이렇게 6, 7, 8, 9까지 표현합니다. (10의) 자리는 1의 자리 표현을 가로로 눕혀 10부터 90까지 쓰죠. 수 표현을 배웠으니 덧셈도 한번 해볼까요? 32와 9를 더해봅시다. 조선시대 덧셈은 앞자리부터 합니다. 10의 자리 30이 내려오고 2와 9를 더하면 11, 10을 30 밑으로 보내주면 41이 나옵니다. 요즘 계산과 다르지 않죠? 덧셈뿐만이 아니라 곱셈, 나눗셈도 이렇게 산가지로 계산했습니다.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홍정아의 9일집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웬 그릇이 이렇게 많은가요? 집에 잔치가 있어서 손님들한테 밥, 국, 고기를 대접했다고. 그릇은 전부 94개인데 도통 손님이 몇 명이 왔는지 알 수가 있나. 손님 수를 X로 놓으면 금방 풀립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문제도 풀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손님 수는 120명입니다. 당시에 방정식도 만들었는데요. 미지수 X를 1000원으로 놓는다고 해서 1000원술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온 그릇 문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기법만 다를 뿐이지 미지수를 X로 놓는 것은 요즘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조선 숙종 39년, 나라와 개인의 명예를 건 대결이 펼쳐집니다. 세계의 중심을 자처한 중국. 중국을 대표하는 하국주와 조선의 홍정하의 대결이었습니다. (360명이) 있다. 한 사람마다 은 한 양 8전을 내면 합은 얼마인가? 이 정도는 곱셈만 할 줄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조선의 수학 실력을 너무 무시한 듯합니다. 다시 공격하는 하국주. 어떤 문제일까요? 역시 곱셈 문제. 제곱해서 넓이가 225평방일 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홍정아는 암산으로 금방 답을 냅니다. 하국주, 이대로 물러설 순 없습니다.
문제가 길었습니다. 꽤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것 역시 앞에서 나온 천원술, 즉 방정식 풀이법을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천원술로 하국주의 세 문제를 모두 풀어낸 홍정화. 심혈을 기울인 문제를 준비합니다. 이날의 경기는 이것으로 종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가공되지 않은 옥이 한 덩어리 있는데 형 모양은 새알같이 생겼고 그 새알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각진. 예, 이렇게 각이진 정육면체 모양의 옥이 있다. 고등학생들이 도전했습니다. 한문으로 써진 문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조금 지나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3차 방정식입니다. 조선시대 이런 문제를 놀랍군요. 홍정화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사치를 5로 둡니다. 1은 그냥 내려오고 5와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7과 더하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에 5를 곱한 마이너스 110을 마이너스 243과 더해서 마이너스 353. 이를 다시 5와 곱해 1765에 더하면 0. 그래서 답은 5입니다. 어렵다고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동양의 방정식 풀이는 중국의 송, 원나라 때에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주판으로 하는 실용적 계산만 남았습니다. 到了明朝之后，没有一个数学家能看懂宋元的这些数学贡献，总成开方法他们看不懂，田元数他们看不懂，所以明朝没有一个数学家能看懂总成开方法，也看不懂田元数。朝鮮王朝の、数学者は、びっくりするわけです。でその自分らが優れていると朝鮮王朝の、数学者が考えた理由は、その天元術を使ってしか解けない問題を、中国の数学者に突きつけます。解けません。そりゃそうでしょう。X を方程式で立てなければできないような問題を突きつけられた時解けません。ところが X を使えば簡単に解けるわけです。でそのことを自覚した段階において後世家はその重要性天元術の重要性をきちんとしそしてその中においてその天元術を重要視する数学書を編みました。それが旧術集です。 중국에서는 사라진 천원술과 방정식 풀이를 완벽하게 정리해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바로 홍정화였습니다. 수학은 세상의 근본 이치를 알 수 있는 것. 하늘과 땅, 나무와 꽃 등 모든 자연이 수학자들의 놀이터이자 생각의 공간이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16세기 이탈리아에서는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기억나시나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도 찾아냈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아, 이게 뭔가요? 괜히 봤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공식에 실제로 수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의 공식으로 실제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고차 방정식을 쉽게 푸는 방법은 19세기 초 영국의 호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영국 중부에 위치한 이 학교 교장을 지낸 호너는 수학, 광학, 문학 등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호너는 계수만을 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근사치를 상정한 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않나요? 앞에서 나온 홍정화의 구호 문제를 호너의 풀이법으로 풀어볼까요? 내리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합니다. 호너의 풀이법과 홍정화의 풀이법을 한번 천천히 비교해봤습니다. 내려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 두 방법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유럽보다 훨씬 앞서 홍정화는 이런 풀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홍정화의 방정식 풀이는 미지수 x 앞에 붙은 숫자만을 가지고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3차나 4차 방정식으로 차수가 높아져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실제 홍정화의 9일집에는 다양한 방정식들이 등장합니다. 4차, 6차, 그리고 10차까지. 사라져버린 동양의 방정식 풀이법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홍정화는 조선만의 새로운 수학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수학이 어려운가요? 물론 어렵지만 재밌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학이라는 광활한 무대에 선 배우들입니다. 이 무대를 재미있게 꾸미려면 배우인 우리가 무대를 다르게 보고 새롭게 풀어내야 하겠죠. 독창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직교 라틴 방정을 기록한 최석정이나 고차의 방정식을 자유자재로 풀어낸 홍정화, 선대의 수학자들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수학을 대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